오늘의 해사고, 폭탄 및 총기를 이용해 77명의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노르웨이 최악의 테러 사건의 범인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오슬로는 피오르드와 녹지에 둘러싸인 평화롭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이곳은 노벨 평화상이 수여되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2011년 7월 22일 오후 3시 벤 차량 한 대가 오슬로 시내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루베 가타 거리를 따라 이동하던 차량이 그랜센 거리에 도달합니다. 그랜센 거리는 노르웨이 정부 청사가 밀집해 있는 곳이었죠. 차량은 정부 청사 건물 앞에서 멈추고 잠시 후 경찰 복장을 한 남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몇 초간 가만히 서 있던 남성은 해머스버그 광장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평온한 일상을 집어삼키는 강한 폭발음이 공기를 가릅니다. 주차된 차량이 폭발한 것이었죠. 충격파는 주변 모든 층의 창문을 날려버렸습니다. 해당 거리는 유리 파편과 잔해로 덮였고 흰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폭발음이 7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였죠. 사람들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에서 발생한 폭발이기 때문에 피해도 컸죠. 폭발과 충격파, 파편 등으로 인해 6명이 즉사했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2명 또한 사망하게 됩니다. 부상자는 209명에 달했고 그중 12명은 중상을 입어 대학병원으로 호송됐죠. 신고 2분 만에 출동한 경찰은 즉시 해당 지역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가능한 도심을 벗어나라고 알렸죠. 그러나 공식적인 대피령이 내려지지는 않았고 대중교통도 평소처럼 운행됐습니다. 오슬로에서 폭발이 발생한 지 약 90분이 지났을 무렵 경찰 복장을 한 범인은 오슬로에서 북서쪽으로 32km 떨어진 티리피오르덴의 우토카이아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오슬로 경찰서의 마틴 닐슨이라고 소개하며 우테야 섬으로 이동하는 페리선에 탑승합니다. 당시 섬에서는 약 600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캠프가 열리고 있었죠. 섬에 도착한 범인은 자신을 오슬로 폭탄 테러 때문에 점검을 나온 경찰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캠프의 리더이자 섬의 주인인 모니카 보에세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죠. 이때 눈썰미가 좋았던 베세이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고 섬의 보안 책임자인 트론드 베르센을 호출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범인은 자신이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둘을 현장에서 사살합니다. 이때부터 섬에서의 무차별 테러가 시작됩니다. 그는 사람이 보이는 족족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사태를 파악할 시간도 없이 이리저리 숨거나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총성이 멈추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10분쯤 흘렀을 무렵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이제 안전하니 어서들 나오세요. 육지로 돌아갈 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황 없이 숨어있던 청소년들이 숲이나 바위 틈에서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불러낸 건 경찰이 아니라 테러범이었죠. 또다시 총성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쓰러져 나갔습니다. 총격은 약 1시간 동안이나 지속되었고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테러범이 투항을 하며 끔찍한 학살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테야 섬에서의 총격으로 69명이 숨졌고 그들 대다수는 미성년자였죠. 경찰에 체포된 범인은 섬에서 밤새 신문을 받은 뒤 오슬로의 유치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빅, 오슬로 출생의 32세 남성이었죠. 그는 어린 시절 그래피티를 하다 경찰서에 간 것을 제외하면 전과가 없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쩌다 77명의 시민을 살해한 테러범이 된 것일까요? 많은 강력 범죄자들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곤 합니다. 브레이빅은 1979년 공무원 아버지와 간호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곧 이혼을 하고 편모 가정에서 자라게 되죠. 브레이빅의 어머니는 17세에 가정학대로 가출을 했고 10대에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이었을까요? 30대에 재혼을 하고 브레이빅을 임신한 그녀는 아이 양육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브레이빅을 임신했을 때는 낙태를 시도하기도 했으며 출산 후에는 아이가 생명을 빨아들인다는 망상에 빠져 모유 수유를 일찍 중단하기도 했죠. 브레이빅이 4살쯤 되었을 때 이들의 문제를 알고 있던 이웃의 조언에 따라 국립아동청소년정신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둘은 한 달가량 외래 진료를 받게 됩니다. 브레이빅은 자신의 감정을 거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입어도 울지 않았으며 기쁜 일이 있어도 웃지 않았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청결을 극도로 신경 썼으며 어질러진 장난감을 보면 불안해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의 어머니가 브레이빅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극도로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체벌을 하여 감정이 억제되었다고 판단했죠. 그러나 정신과 센터의 권고는 실현되지 않았고 브레이빅의 아버지의 양육권을 얻으려는 시도 또한 수포로 돌아가며 이후 아무런 보호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청소년기에 들어선 브레이빅은 반항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10대 초반에는 힙합 커뮤니티 활동을 했고 지역 곳곳에 무단으로 그래피티를 그리고 다녔죠. 그래피티로 인해 여러 차례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2차례의 벌금도 물어야 했습니다. 이때의 트러블로 아버지와 연락을 완전히 끊게 됐죠. 이후에는 힙합 커뮤니티에도 나가지 않았으며 친구들과도 만나지 않으며 운동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브레이빅의 관심을 끈 것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의 이민자 문제입니다. 1980년대부터 무슬림들의 이민이 증가했고 그들의 높은 출산율 때문에 유럽 내의 무슬림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유럽은 이민자들을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었고 이민자들 또한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했죠. 동시에 이민자들이 유럽 문화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극우 정당들의 목소리도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브레이빅은 이슬람에 대한 혐오감을 키워갔고 자신이 무슬림 이민자들로부터 유럽을 지킬 기사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이민자 문제에 몰두하던 23살의 브레이빅은 테러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 회사에서 일을 했고 동시에 프로그래밍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소수의 직원들과 회사를 키워나가 약 200만 크로나, 우리 돈으로 약 3억 2천만 원 가량을 벌었습니다. 2009년 5월에는 브레이빅 지오팜이라는 개인 사업체를 만듭니다. 이 회사는 작물을 재배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되었지만 사실은 의심을 받지 않으면서 폭발물 제조에 사용할 화학 물질과 비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였죠. 회사를 통해 6톤의 비료를 구했고 그중 3톤은 질산암모늄, 나머지 3톤은 칼슘 질산암모늄이었습니다. 브레이빅은 이 비료를 헛간에 보관하며 약 950kg의 폭발물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0년 8월 그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방문합니다. 인터넷으로 조사한 결과 프라하가 유럽에서 불법 무기가 유통되는 가장 중요한 허브라고 알려졌기 때문이죠. 프라하로 떠나기 전 브레이빅은 굉장히 긴장했다고 합니다. 프라하가 정말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의 차량 뒷좌석을 개조해 무기를 실을 공간을 확보했고 의심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 광물 추출 사업에 대한 투자 설명서도 준비했습니다. 사업자 프라하에 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예상과 달리 프라하에서 총기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BBC의 보도에서 봤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도 평화로운 도시였죠. 심지어 자신의 고향인 오슬로보다도 말이죠. 원래 브레이빅은 프라하에서 무기를 구하지 못하면 독일이나 세르비아로 갈 계획도 있었지만 모두 포기합니다. 프라하에서의 경험에 너무 실망했기 때문이죠. 대신 노르웨이 내에서 합법적인 경로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반자동 소총과 글록 권총을 구하기로 결정하죠. 노르웨이로 돌아온 브레이빅은 사슴 사냥을 명목으로 루거 미니 반자동 카빈 총에 대한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2010년 말 1,400유로에 실제로 총을 구매하죠. 권총 허가를 받는 것은 약간 까다로웠습니다. 약 3개월 동안 15차례의 훈련을 받아야 했죠. 그렇게 2011년 1월 중순이 되어서 권총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격수를 갈고 닦기 위해 사격장에 방문하고 총기 규제가 느슨한 국가를 여행했습니다. 실제 총기로 연습할 수 없을 때는 비디오 게임인 콜 오브 듀티로 사격 연습을 했습니다. 실제 테러에서 사용할 예정인 홀로그램 조준경과 같은 장비를 게임에서 사용했죠. 그리고 자신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빠진 게임 중독자처럼 연기했습니다.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사건 당일인 2011년 7월 22일이 되었고 차량 폭탄 테러를 벌이기 약 90분 전 브레이빅은 2083 유럽 독립선언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1003개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을 하고 준비한 벤 차량을 타고 정부 청사로 이동한 것입니다. 체포된 브레이빅은 일라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노르웨이 형법 제147조를 위반하여 사회의 기본 기능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파괴하고 국민에게 심각한 공포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노르웨이 최대 형량인 2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 계속 구금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죠. 브레이빅은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항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수감 중 교도소 당국에 보낸 편지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도소 생활에 대한 불만사항을 담고 있는 편지였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와 더 쉽게 소통하고 싶다. 지금 비치된 플레이스테이션 2를 플레이스테이션 3로 교체해달라. 나도 어린이용 게임 말고 다른 수감자들처럼 성인용 게임을 하고 싶다. 소파와 넓은 체육관을 사용하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단식 투쟁을 하겠다.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범의 태평한 불평을 보고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의 교도소 생활 조건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2016년 프랑스 니스 테러가 발생하기 전까지 단독범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극우 이데올로기에 빠져 자신을 영웅화하고 시민들을 학살한 노르웨이 최악의 테러범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